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수 앵커 휴가로 제가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등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복역한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 만기 출소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군이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무투 미사일 한 발이 발사에 실패하며 기지내로 떨어져 한밤중에 강릉 시민들이 놀라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지는 등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앞으로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 소나타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작으로는 이란 영화 바람의 향기가 상영되고 71개 나라에서 모두 242편의 영화가 공식 초청됐습니다. 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미가 단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 4발을 발사해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군이 발사한 국산 단거리 미사일이죠. 현무투 한 발은 발사 후에 기지 안에 떨어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뒤 떠났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은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긴급 출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한미 군 당국의 대응 사격 언제 진행한 겁니까? 네, 어제 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의 에이테킴스 2발과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우리 군은 에이테킴스 발사에 앞서서 현무2C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발사한 현무2C 미사일 한 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낙탄,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발사 직후 기지 내로 떨어져서 민간 피해는 없고 기지 내에서도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추진제, 그러니까 연료가 연소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며 늦은 시간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사과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후 추가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에이테킴스를 발사했고 낙탄과 관련해 현재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2017년 9월 15일에도 3,700km를 날아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현무2A를 사격에 나섰는데 당시 발사한 2발 가운데 한 발이 발사 수초 만에 바다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로 진입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한 뒤 떠났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로 전개합니다. 군 당국은 이번 항모 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레이건함은 한미연합해상훈련과 한미힐 대잠수함 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우리 해역을 떠났는데요. 닷새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향해 이동하고 있고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결정한 조치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2003년 취역한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으로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 등 모두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 현무 미사일의 낙타는 빈틈없어야 될 도발 대비태세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또 폭발음과 화염에 놀란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릉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인근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밤사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공군 부대로부터 수백 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지금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밤새 폭발음과 섬광에 놀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군 부대 쪽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과 연기가 치솟은 것은 어젯밤 11시쯤인데요. 목격자들은 불길이 10여 분 정도 이어진 뒤 꺼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한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 한 발이 발사 직후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한 채 부대 안에 떨어진 건데요. 주민들은 마을과 부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마을 쪽으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비행장 부근에 산 20년 넘게 살았어도 지금 비행기 뭐 평소에 뜨고 내릴 때는 요란을 하죠. 그러나 지난번 같은 팡 소리 나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낙탄 사고 이후에도 군 당국은 밤사이 몇 차례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군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언론사의 보도 유예를 요청하면서 사격 사실은 7시간가량 지나서야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은 대응 사격이 끝난 뒤에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방서와 시청에는 불꽃이 보이고 폭발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등의 추측성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공군부대 주변 마을을 확인한 결과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안내 없이 대응 사격을 진행한 군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공군부대 인근 마을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현무2 탄도미사일의 공군부대 낙탄 사고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오후 2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열린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국 18 전투비행단에서 수차례 폭발음과 화재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며 확인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확인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인 어젯밤입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로 미일 정상이 통화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일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This morning, President Biden spoke with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where he reinforced our ironclad commitment to Japan's defense. 미국 정부는 역대 최장거리를 쏜 이번 미사일이 올해 20여 차례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도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전례 없이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사일 발사 3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 외교, 국방수장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This kind of continued action not only is it unlawful, it is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continue to condemn this kind of testing and this kind of activity. 한미 군과 일본 자위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공군과 서해에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동해 상공에선 일본 항공자위대와 양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These engagements were taken to showcase combined deterrent and dynamic strike capabilities while demonstrating the interoperability our nations share.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추가 제재안이 결의될 가능성은 낮을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정신을 팔린 사이 북한 김정은이 가능한 모든 무기 실험에 나설 거라며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연내 핵실험도 강행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이런 분석 전망의 대표적인 사람, 미국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어떤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추가 제재할 실질적인 역량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응징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ICBM을 쏠 것이고 12월 중순까지는 핵실험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어제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오늘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어제 아침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사진을 공개하던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소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른바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김태민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우선 기획재정위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제 이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재정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서 집중 공세를 폈는데요.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득이 더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에 대해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하는 그 인식부터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부총리,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폭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 측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 비용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국감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거냐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제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정말 이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다. 2002년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사건에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찻대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공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한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고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그 공공기관이 그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와 포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하지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반대로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 풍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튼 데 이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작품이 아닌 공공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건.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에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영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님 이처럼 정부가 고교생의 만화에까지 간섭한다는 야당의 지적과 또 여기 맞서는 정부 여당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감사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 감사가 절차를 어겼느냐 이 문제 논쟁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감사원이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을 당시 최고 의결기구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위임 전결 조항을 활용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채 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직접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직감찰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로 촉발된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 야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감사원 측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앞으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현무투 미사일이 강릉 공군기지에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면서 기계적인 결함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검증을 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폭발과 섬광으로 많은 강릉 시민, 국민들이 걱정했는데 군이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보도 제한을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 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됐다면서 최근에는 YTN 지분 매각과 MBC 민영화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말로는 민영화를 안 한다면서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 민간이 경영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글을 썼던 자신은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강행한다며 정부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 중반대를 기록하며 올해 내내 치솟던 물가 오름세가 2달 연속 꺾였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간 덕이 큰데요. 다만 최근의 환율 오름세 등의 영향에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행히 상승세는 조금 꺾인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물가는 올해 1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며 7월엔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후 전월인 8월에 이어 2달 연속 꺾인 겁니다. 이런 상승세 둔화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진 덕이 가장 큽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등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8월 초 1,8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하면 경유값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며 전월과 비교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성수기 이후 단체 여행이나 승용차, 임차료 등이 전월보다 내려가며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90% 넘게 폭등했고 수입 쇠고기도 10% 이상 비싸졌습니다. 다만 풍년인 쌀은 가격이 크게 내렸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15% 이상 올랐는데
최근 동반 인상으로 앞으로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우크라이나 전황도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통계청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우선 환율 급등세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공식품 가격 인상도 예상되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 안정세에 물가가 정점을 찍더라도 당분간 5%대의 고물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석유류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긴축 기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5에서 6%가량 높은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1년 새 50% 넘게 오르면서 종이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충무로의 인쇄거리 상인들은 이제는 정말 한계를 느낀다고 하소연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충무로 인쇄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쇄거리 보니까 지금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나가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충무로 인쇄거리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원래 1960년대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광고지를 찍어내며 활기를 띠었는데요. 하지만 문서가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종이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인들은 그마저 있던 손님들이 떠날까 걱정이 많다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종이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의 한 4차례에 걸쳐서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거래처의 그런 관계도 인쇄업계에서는 보통 전지 500장, 즉 종이 한 연을 기본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 한 연 가격은 62,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4차례, 올해만 벌써 2차례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표를 수차례 수정했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수시로 올라 손님들에게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라며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이 가격이 폭등한 이유, 종이 원료인 펄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펄프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50% 넘게 급등해 현재 1톤에 $1,000 수준입니다. 전례 없는 인상률이지만 이 가격이 한동안 안정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이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펄프 수요는 늘었는데 주요 조림지인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의 홍수와 산불이 겹치면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어서며 수입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도 가격 인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제지업계와 인쇄업계는 어쩔 수 없이 제품 단가를 올렸는데 기존에도 문서 디지털화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손님이 더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자신은 겨우 버티고 있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한 상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인쇄물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일이 없으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처럼 제지, 인쇄업계까지 불어닥친 물가 인상 바람은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상인들에게는 폐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로 인쇄골목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요즘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했죠. 기본료 인상에 할증까지 붙으면 $10,00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승객들은 너무 비싸다고 불만이지만 택시업계는 그 정도로는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 시간대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르려면 $10,000에 가까운 기본 요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은 $4,600원인데
카카오 블루와 같은 가맹 택시 호출 요금이 최대 5,000원까지 오르면 요금은 9,600원으로 뜁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연말에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보다 1,000원 더 올릴 예정이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택시가 잡히기만 한다면 비싼 호출 요금을 감당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 많이 비싸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면 그렇게 배차만 잘 된다면 사용할 것 같아요. 당장 택시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요금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예 다시 택시를 못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요즘 또 경제도 좋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라는 생각. 정부는 승객이 호출 요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웃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잡기는 지금처럼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출 요금을 8,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택시기사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번 대책이 배달이나 택배업체로 빠져나간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러스 5,000원 정도는 돼야지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를 호출을 받는다 치면은 한 65만 원, 월 한 6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기사들의 근로 형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귀가를 발목 잡았던 택시 대란이 호출료 인상 등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복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광복회 사무실 또 관련 업체 등 4곳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은 2020년부터 국회 안에 광복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수익금을 빼돌려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이 6천만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고발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4천여만 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단독으로 마약을 매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과 차량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10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행업 단체장들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19 시기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싹쓸이하고 인건비와 방역 물품을 빼돌렸다는 YTN 보도 이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영등포구청이 고발한 내용만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가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인건비 1,300만여 원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고발건 말고도 YTN 보도로 드러난 의혹들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두 회사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시기 생활치료센터 운영계약 등을 1,200억 원 넘게 따냈는데요. 90% 이상이 수의계약이었고 첫 계약부터 여행업단체 회장 자격으로 자체 추천하면서 이뤄져 미심쩍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방역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는 인건비 인당 830만 원 수준으로 청구했는데 근무자에게 지급한 건 350만 원뿐이었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고로 지원받은 방역 물품을 업체가 계약을 맺은 별도 행사에 무단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지방청 규모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수상한 수의계약, 인건비와 방역 물품 유용 의혹 수사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복역한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주민들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JMS 총재 정명석이 어젯밤 또 구속됐습니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인데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근식 사건 2006년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고 당시 어떤 범행 수법이었고 어떻게 썼는지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2006년 5월 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여아를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인천 계양구에서만 6월 4일 하교 중이던 13세 여아, 6월 8일 역시 하교 중이던 10세 여아, 6월 20일 주차장에서 13세 여아, 7월 3일 17세 여학생을 연이어 성폭행합니다. 7월 18일에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8월 3일에는 인천에서 11세 여아, 8월 8일에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여아, 8월 10일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13세 여아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2세 여아를 성폭행하는데 네. 범행 수법은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맑은 심성의 아이들이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면 이 승용차에 태운 뒤 이동해 성폭행을 하는 방식이었고 당시 사용하였던 승합차가 하얀색이다 보니 그 당시에 공포의 하얀 차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출소한 지 며칠 안 돼서 또 재범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재범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은 앞서 2000년에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출소 이후 16일 만에 11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그 간격이 상당히 짧을 뿐만 아니라 10회 이상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대상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이 소아성애증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개별적 심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두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17일에 출소한다는데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됐습니까? 이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야간 외출 제한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이 검찰의 청구로 법원이 그 외출 제한 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보호 관찰 기간 중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전담하여야 합니다. 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주거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경찰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출소 전담팀을 구성해 주거지 일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방범 초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 순찰제 등이 이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련 사건들 많이 맡으셨잖아요. 네네. 이 대책들 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과가 있다 보니 그 일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 감호는 판결 선고 시에 같이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관찰 시 준수사항 구간은 판결 선고 이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얼마든지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출 금지를 등교 시간대에 한정해 두었는데 쉽지 않지만 하교 시간대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독서실에 가거나 학원을 가는 시간까지 모두 망라해서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지만 적어도 학교 하교 시간대만큼은 그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후에 김근식 스스로가 전혀 위험의 우려가 없음을 들어서 변경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시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해야 할 일인데 통상 1회 고지에 그칩니다. 즉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집이나 학교, 학원 등의 1회 고지에 그치는데 김근식이 출소에 일정한 주거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재차, 3차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널리 확보시켜 주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법무부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데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법무부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의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판결 선고 시에 동시에 그 치료감호를 명해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형벌은
죄를 범한 데 대한 대가로 구금을 하는 것이라면 치료 감호는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특히 소아성애증 등 치료에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금하면서 치료를 감행하는 조처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결 선고 시에만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가 별도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근식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치료 감호를 별도로 청구해 선고할 수 있고 그 횟수도 재사회화 내지는 치료의 정도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김근식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총재인 정명석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잖아요. 1990년대 후반부터 성폭행 혐의로 4살을 받던 중에 해외로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중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되죠. 그 이후에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이게 이런 어떤 종교 집단의 지도자랄까요? 이런 사람들의 성폭행은 일반적인 성폭행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만 지난 3월에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여러 차례 정 총재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 총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주된 혐의는 아마 상습, 준강간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은 기본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서 굳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종교 지도자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점이 됩니다. 즉 성인 여성이 특별히 음주나 잠에 취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구에 응했다면 이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8년에 모 대형교회 목사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판결 취지가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함으로써 신도들이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고 그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이미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 지배를 통한 성범죄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첨예한 대립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17일 만기 출소해서 관련 대책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차라고 할 수 있죠. 소나타에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강수웅 씨는 지난 5월 3,000km 정도 주행한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정차 때 시동이 잠시 꺼지는 이른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놨는데 멈췄다 출발하려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완전히 꺼진 겁니다.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한 채로 정차 중이었었고 다시 재출발했을 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 비슷한 시동 꺼짐은 이후에도 10번 가까이 반복됐다는 게 강수웅 씨의 얘기입니다. 강 씨는 공식 수리점을 여러 번 방문해 엔진룸 내부 부품부터 연료 펌프 배터리까지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 꺼짐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말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제안에 따른 겁니다. 그래도 증상을 못 잡는 게 큰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 결과 시동 꺼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에 차량을 넣어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종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제보는 수년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모델의 신형 순찰차에서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혀왔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톱앤고 기능과 관련된 부품들의 결함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그널이 돼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차종에 두세 대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동 꺼진 문제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푸틴이 핵무기까지 쓰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는 서방 언론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보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선희 기자 보도합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지난 3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장비 수송과 함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회원국에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어뢰 포세이돈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보냈습니다. 이런 서방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러시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Знаете, в западны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у западных политиков, у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сейчас очень много упражнений по ядерной риторике. Мы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не хотим. 다만 러시아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곳의 주민투표를 재실시하고 영토 합병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종전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원령 2주 만에 병력 징집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На сегодня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прибыло свыше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Мною поручено обеспечить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ми комплектами одежды и другим имуществом. 러시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핵 위험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루안스크주로 향하는 관문 도시 리만을 탈환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에서도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선전할수록 러시아의 핵 도발 위험은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도 키이우에 있는 대피소에 방사능 해독제인 요오드와 칼륨 알약을 배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 승리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키이우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사능 오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요오드와 칼륨 알약을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화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열립니다. 공식 초청 작품을 포함해서 모두 350편이 넘는 세계 각국의 영화와 OTT 콘텐츠들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이 열릴 부산 영화의 전당 연결합니다. 홍상희 기자. 네, 부산 영화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막식 앞두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개막식은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이곳 개막식이 열릴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는 막바지 준비로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몇 시간 뒤인 5시 반부터는 바로 이곳에서 레드카펫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준익 감독과 신하균, 한지민 등 배우와 해외에서는 양조희 배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카세료 등 해외 영화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8년 만에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는 양조희 배우는
오늘 오후 개막식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개막작인 이란 영화 바람의 향기가 오후 8시 상영됩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슬로건은 다시 마주보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이나 객석 거리두기 등 반쪽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던 영화제가 올해는 3년 만에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는데요. 그만큼 관객들의 반응도 모두 뜨거워서 주요 화제작들은 모두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와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350편의 영화가 모두 상영이 되는데요. 모든 영화가 다 훌륭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영화로는 오늘 개막작인 바람의 향기, 그리고 14일 폐막작인 한 남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바람의 향기는 이란의 작품인데요.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는 14일 폐막작으로 상영이 됩니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슬픔의 삼각형,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 수상작 알라카스의 여름도 초청이 됐습니다. 2009년 3D 시대를 열었던 아바타의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도 12월 개봉을 앞두고 이곳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5분짜리 푸티지 영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지난해 OTT 넷플릭스 작품만 초청했던 온스크린 분야도 확대됐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윤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드라마 킹덤 엑소더스 등 9편의 신작이 공개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이영애, 하정우, 강동원, 한지민 배우가 액터스 하우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축제의 포문을 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고 17만 명의 관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YTN 홍상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마치 가을 정취가 가득해 보입니다. 시민들도 도심 속에서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또 자전거를 타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며 예년 기온의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겠고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곳곳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 중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19도, 대전과 부산은 21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반짝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많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등 쟁점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최근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